안녕하세요. 메가랜드에서 부동산 공법 담당하는 한종민입니다.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해서 여러분들 입문과정에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확한 법률 지식과 명쾌한 법 체계로 여러분들 합격의 밑거름이 될 수 있게끔 열심히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공부하게 되는 과목이 이 부동산 공법 과목이다라고 하고요. 우리 부동산 공법 과목은 우리 시험의 2차 과목 중에 하나죠. 2차 과목 중에서 메인 과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차 과목에 민법, 학개론, 그리고 2차 과목에서 공법, 민계공이라고 해서 자, 이 세 개 과목을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세 과목, 메인 과목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같이 저와 공부하게 될 이 부동산 공법, 자, 요거의 위치를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자, 여러분들 시험 보세요. 우리 시험은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 봅니다. 그리고 시험은 자, 9시 반부터 시작하는데 9시까지 시험 장소에 입지를 하셔갖고요. 9시 30분부터 이제 시험을 보게 되죠. 먼저 1차 과목으로서 부동산 학개론. 그리고 부동산 학개론, 줄여갖고 학개론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민법과 민사특별법. 그래서 학개론하고 민법 이 두 개 과목을 우리가 1차 과목이다라고 하고요. 1차 과목부터 먼저 시험을 보시죠. 그리고 과목별로 40문제씩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학개론 40문제, 민법과 민사특별법 40문제. 그래서 40문제, 그리고 한 문제당 시험 보는 시간은 1분씩 줍니다. 그래서 40분, 40분인데 우리 OMR 카드 체크할 시간 그것도 좋았고 10분씩 더 줘요. 그래서 50분 해갖고 합쳐갖고 100분. 자, 1차 과목 100분 시험 보고요. 그리고 이제 30분 쉬고 2차 과목 바로 이어갖고 시험 보게 되죠. 먼저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우리가 되고자 하는 이 공인중개사에 관한 법이죠. 공인중개사법 및 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게 이제 한 과목이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공법. 자, 이 두 과목을 또 먼저 시험을 보시게 돼요. 그럼 공인중개사법도 한 과목이니까 40문제, 우리 공법도 40문제, 40문제 역시 10분씩 OMR 카드 체크할 시간 좋았고 100분 또 시험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또 30분 쉬고 이제 마지막에 부동산 공시법하고 세법, 공시세법. 자, 이걸 이제 한 과목으로 40문제 또 시험을 보시게 돼요. 그래서 50분.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 자, 이 세 과목을 우리가 2차 과목이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1차, 2차 하루에 그냥 시험을 쭉 보시게 됩니다. 그럼 예전에는 이제 2차 과목,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 이 2차 과목을 1시간에 그냥 봤어요. 1시간에, 한 교시에. 그래서 자, 이거 합쳐보니까 150분. 우리 150분이면은 시간으로 따지면 2시간 반이죠. 이 2시간 반 동안 그냥 시험을 쭉 보셔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재밌는 영화를 본다. 영화를 2시간 반 동안 본다. 그 재밌는 영화도 1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엉덩이 아파지죠. 그리고 또 화장실 문제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긴장된 상태에서 딱딱한 시험을 보는데 이걸 2시간 반을 이어갖고 시험을 본다. 이게 힘들어요. 힘들고 문제가 긴장된 상태니까 화장실 문제가 막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뭐 침해한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갔고 2차 과목을 두 과목 먼저 보고 쉬었다가 또 한 과목 보고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나눠갖고 시험을 보는데 자, 그럼 우리 공법이라는 것이 요 이제 2차 과목 중에 한 과목이 되죠. 그럼 요새 좀 5년간 시험의 추세를 보면은 1차 과목은 비교적 무난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1차만 합격하시는 분들이 거의 2만 명 가까이씩 나옵니다. 매년 2만 명씩 나오는데요. 자, 우리 1차 과목 뭐 부동산 학개론 민법 1차 과목을 공부하는 목적은 뭐라고 들어보셨어요? 1차 선생님한테 1차 과목은 중개사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검증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중개사도 하려면 이 정도 기본적인 소양, 지식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 소양 검증 차원에서 시험 보는 건데 저는 중개사의 소양이 그렇게 높은지 몰랐어요. 아주 시험 수준이 우리 시험이 1년에 딱 한 번씩 보죠. 1년에 한 번 본다 이 말은 1년 정도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합격하는 시험이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1차 과목도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는 조금 무난하게 요새 근래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과목에서 이제 요새는 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2차 과목은 이 공인중개사의 전문 지식을 검증한다고 그래요. 적어도 중개사 실무 나가고 써먹을 수 있는 이 전문 지식을 검증하는 것이 2차 과목이고요. 자, 공인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시험에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은 공인중개사법에서 80점 맞아요. 공인중개사법.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80점. 그리고 공법은 딱 50점 맞아요. 그리고 공시세법은 또 50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80점 맞아줬다. 그러면 공법과 공시세법
자, 50점씩만 맞아도 평균 60점으로 합격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시험은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시험이요. 절대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자, 1차 과목, 2차 과목 각각 따로따로 채점하죠. 그래서 1차 과목에서 자, 요새 이제 무난하게 출제가 되니까 우리 민법에 이제 올인해 갖고 공부해요. 이 민법이 우리 시험 과목에서는 가장 메인 과목이다라고 하죠. 이유는 자, 민법, 공인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 다 법이요. 그래서 모든 법을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법이 민법이다라고 하고요. 이 민법이 되면은 공인중개사법, 뭐 공법, 공시법, 특히 공시법 중에서 등기법은 민법의 부속법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민법이 되면은 나머지 법 과목들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민법의 모든 법률을 공부하기 위한 베이스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민법, 하여튼 우리 중개사 시험 공부한다 그러면 민법에 거의 70% 그냥 할애해갖고 이 과목에 집중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민법이 돼야 나머지 과목들이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민법 열심히 공부하시니까 보통 우리 1차는 민법에서 한 70점 정도 맞아요. 민법 70. 그럼 학계로는 딱 몇 점 맞으면 돼요? 50. 그래서 평균 60점으로 합격. 그래서 뭐 100점 맞아갖고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죠.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니까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민법 70 맞고 학교는 50 맞아갖고 딱 평균 60으로 1차는 이렇게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게끔 요새는 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근데 2차 과목에서도 이제 공인중개사법 80 그리고 공법 50 공시세법 50. 그래서 80점 딱 맞으면은 10점씩 보태줘갖고 평균 60으로 합격. 자, 이게 우리 시험이었는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이 중개사법이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 공인중개사법이 종래에는 우리 모의고사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고 학원에서 모의고사 보실 거예요. 모의고사가 본 시험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모의고사 어렵게 이제 공부하는 대신 본 시험은 잘 보셔갖고 한 80점씩 맞아갖고 공인중개사법 80 맞고 공법, 공시세법 50점 맞아갖고 딱 60으로 합격. 그런데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중개사법이 어려웠어요. 중개사법에서 열심히 공부했어도 70점밖에 못 맞았어요. 그리고 공법은 또 50점 맞고요. 공시세법을 60점 맞아갖고 역시 평균 60으로 딱 합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되죠. 그러면 자, 공법은 시험이 뭐 중개사법이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무조건 몇 점만 맞는 과목이죠. 50점. 50점만 맞으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공법은 절대 욕심부려갖고 공부하고 그럴 필요 없고요. 딱 처음부터 끝까지 50점만 맞으면 성공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부담감을 좀 떨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뭐 100점 맞아갖고 합격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50점. 그 50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50점은 어떻게 하면 맞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시험에서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이렇게 쭉 가면 돼요. 이게 50점이에요. 그런데 자, 본 시험 보면은 한 개 맞고 두 개 틀리고 한 개 맞고 세 개 틀리고 막 그냥 계속 틀리고 그래서 이 50점 맞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공법의 별명들이 많죠. 공법을 공포의 공법. 그럼 공포라는 게 뭐예요? 공포 포기. 그래서 수학을 포기한 것을 수포자 그러죠. 그래서 그거 말하듯이 공법 포기했다. 그래서 공포의 공법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공법은 나중에 우리가 공법은 알아요.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공법이 아주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내용이 제일 많고 아주 지엽적인 거 갖고 물어보면 손댈 수가 없어요. 이런 좀 우리가 공부하기 제일 좀 어렵고 힘든 과목이 공법이다. 그래서 공법은 고득점을 목적으로 하고 그런 과목이 아니고 그냥 50점만 맞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50점 별거 아니죠.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이렇게 가면은 50점이다. 그래서 50점 맞아갖고 중개사법 뭐 70, 공시세법 60, 그리고 공법 50, 60점으로 딱 합격하면은 성공하는 시험이 되죠. 그래서 우리 이제 평균 60점 딱 맞았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60점 딱 맞아갖고 시험에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60점 딱 맞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 시험 보고 한 달 후에 합격자 발표가 나요. 합격자 발표가 한 달 후. 그 한 달 동안 어떻게 돼요? 잠을 못 자죠. 내가 또 딱 그 시험 답안지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이제 가다만 갖고 채점해 보니까 딱 좀 걸렸어요. 딱 60점 딱 걸렸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잠을 못 자요. OMR 카드 또 체킹 하나 또 잘못한 건 아닌지 뭐 삐끗한 건 없는지 오만 생각이 다 들어갖고 잠을 막 설쳐갖고 한 달 후에 합격자 모임 가보면 그냥 눈 밑에 다크서클이 그렇게 짙어지게 되고 얼굴이 상하게 되죠. 그래서 딱 한 개만 더 맞추면 돼요. 65점. 62.5점. 이게 한 개 딱 더 맞춘 거죠. 그래서 62.5점 맞으면 한 달 동안 편안하게 이제 합격자 발표를 기다릴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 딱 1년 공부해갖고 62.5점 맞아갖고 합격하신 분하고 한 3년, 4년 공부해갖고 한 85점 맞아갖고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그럼 누가 중개사 더 잘해요? 중개업 누가 더 잘한다?
그거 모르죠. 그건 다 자기의 사업 수완이니까 몇 점으로 합격했냐 이게 중요한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합격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합격. 그리고 우리 시험은 뭐 상대평가가 아니고 그냥 평균 60이면 합격하는 시험이니까 공법 나중에 하면 공법 때문에 공부 못하겠다. 그런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공법은 그냥 딱 몇 점만 맞아주면 되냐. 50점만 맞으면 성공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편하게 처음부터 편하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차 과목 중에서 이제 공법이라는 과목을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저는 공법이 이제 어떤 과목인지 부동산 공법의 의 그리고 우리 공법에서 어떤 법들 공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실지 자 이런 내용들 제가 오리엔테이션 해갖고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부동산법의 의의부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 저와 같이 공부할 부동산 공법. 자, 부동산하고 공법 두 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죠. 부동산 공법. 그럼 하나씩 풀어보면은 자, 먼저 부동산이란 토지와 정착물을 말한다. 이게 민법 99조에서 부동산의 개념, 용어를 딱 정의를 해주고 있죠. 부동산은 토지하고 정착물. 그러면 토지의 정착물로서 부동산이 되는 것들 많습니다. 자, 토지의 정착물로서 자, 우리 부동산이다 하면은 건물이 있죠. 건물. 건축물도 있고요. 뭐 농작물도 있고 인목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이 토지의 정착물로서 부동산이 되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 공법에서 정착물이라고 할 때는 건물 얘기합니다. 건물.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건물이다.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 자, 이거를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부동산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중에서도 본질적인 의미에서 부동산은 뭐라 그래요? 토지죠. 토지.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재산. 그래서 부동산 하면은 토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을 다른 말로 토지공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토지공법. 토지에 관한 공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두 번째 이제 공법이라고 그래요. 공법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다. 공법은 공적인 법을 공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공법하고 구분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구분할 때는 CF 이렇게 했어요. CF 해갖고 사법이라는 게 또 있죠. 그럼 사법. 사법은 쉽게 생각하시면 뭐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사적인 법이다. 사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를 우리가 사법이다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사법은 사사로운 개인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로서 우리 민법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법에서는 평등한 개인과 개인의 권리 의무 관계.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판다든지 매매한다든지 물건을 빌려 쓰죠. 돈 주고 빌려 쓰는 것을 임대차, 공짜로 빌려 쓰는 것을 사용대차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물건을 매매한다든지 또는 빌려 쓰는 이런 개인과 개인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사적인 법 체계를 우리가 사법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공법은 공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공적 관계라는 게 누구겠어요? 국가하고 개인, 즉 국가와 국민이죠. 국민. 국가와 국민 간의 공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 이거를 공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법은 국가와 국민의 공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 그럼 일단 간단하게 이제 의미하시면 되죠. 그럼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관해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딱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 이게 부동산 공법인데, 자, 우리 이제 공법이라고 할 때는 평등한 게 아니죠. 국가하고 국민은 절대 평등 관계가 아니고 국가가 더 위에 있다 그래요. 더 우월한 지위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각종의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 그러면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복종, 상명하복이라는 수직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를 공법이다 이렇게도 설명해요. 그럼 우리 민법에서는 민법 같은 사법에서는 개인하고 개인이 절대 평등해요. 법 앞에 평등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평등한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가 사법관계다라고 한다면 공법은 수직적인 관계라고 그래요. 국가와 국민의 수직적인 관계. 국가가 명령하면 국민은 거기에 대해서 복종이 되는 상명하복이라는 수직적인 법체계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그런데 부동산 공법이 이제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그 성격을 크게 네 가지로 제가 써놨는데요. 자, 첫 번째 행정법이라고 그래요. 행정법. 그럼 우리 공법이라고 할 때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법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헌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헌법. 헌법이 우리나라의 최고 규범이라고 그래요. 최고 규범. 제일 상위 규범으로서 헌법할 때 헌자가 법헌자죠. 법헌자, 법법자, 법 중의 법.
법의 법이 헌법이 나해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 규범, 상위 규범을 헌법이 나라고 하고요. 헌법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그래요.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리고 헌법 1조 1항이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체성, 정체성, 그리고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갖는 권리, 그거를 기본권이라고 그래요. 기본권. 그리고 우리 국가의 통치구조 있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런 통치구조를 규정한다. 그거를 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이 가장 최고 규범으로서 헌법도 당연히 공법에 속합니다. 공법. 또 우리 형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국가가 국민들의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요. 뭐 살인이라든지 절도라든지 폭행 이런 것들 범죄로 규정하고 국민이 범죄를 저질렀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해서 처벌하죠. 뭐 징역형, 벌금형, 처벌.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형법. 그것도 당연히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정하는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런데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공법은 헌법이나 형법이 아니고 행정법이라고 그래요. 국가의 부동산 행정 작용에 관해서 규정하는 법이다. 이런 각종 우리 부동산,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국가가 정책을 수립해요. 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해 나가는 것을 부동산 행정 작용이다라고 하고요. 이런 부동산 행정에 관해서 규정하는 행정법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법에서 우리 국가를 행정청이라고 그래요. 행정청 또는 행정기관. 그래서 국가의 부동산 행정 작용에 관해서 규정하는 행정법.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법의 성격은 한마디로 규제법입니다. 규제법.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은 한 단어로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100점이에요. 규제법. 그래서 국가가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규제한다 그래요. 우리 국민들이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이용하고 거래하는 것을 재산권 행사한다라고 하는데 국가가 간섭하는 거예요. 국가가 규제한다는 게 해라, 하지 마라, 할 때는 허가받고 해라, 신고하고 해라, 인가받아라 이런 각종의 국가가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이 부동산 공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국가가 국민의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왜 규제하겠어요? 이 국민들에게 전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맡겨두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의 여러 가지 문제, 부작용이 발생하죠. 대표적인 문제가 뭐겠어요? 독점 현상, 2대8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2대8. 뭐 가름마를 따고 그러는 게 아니고 2대8 해갖고 상위 20%가 우리 국가의 부의 80%를 독점하고 있죠. 전 국토도 마찬가지. 우리 국토를 이 한정되어 있는 국토를 상위 20%가 국토의 80%를 그냥 독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0% 갖고 남은 80%가 그냥 아웅다웅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정된 국토라는 자원을 독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요. 또 투기가 발생하는 거죠. 투기라는 거. 그래서 그걸 뭐 뉴스에도 나오던데요. 혼자서 아파트 그냥 몇백 채씩 소유하고 있대요. 완전 부럽죠. 아무튼 아파트 몇백 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국민의 주거 안정 이런 것들 위해서 1세대 1주택이 얼마나 좋아요. 참 이상적인 건데 혼자서 그냥 아파트를 몇백 채씩 독점하고 되는 독점 현상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요. 또 우리 투기 같은 거 하게 되죠. 투기. 아파트 그냥 분양만 받았다. 우리 구조적으로 투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라고 하고요. 혹시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 들어보셨을까요? 분양가 상한제는 무주택 서민들이 보다 싸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끔 국가가 분양가를 규제하는 거죠. 비싸게 분양하지 마라. 그래서 주택가에 급등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분양가 상한제. 그럼 예를 들어서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 이 아파트 실제 거래되는 가격 시가가 10억인데 국가가 분양가를 규제해갖고 7억 뭐 이렇게 분양을 해요. 그러면 7억에 분양받았다. 시가는 10억이니까 분양만 받으면 3억 버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직접 살 것도 아닌데 일단 아파트 분양부터 받아보자. 그래서 아파트 그냥 청약 경쟁률이 몇백 대 1이 아니죠. 그냥 몇만 대 1 뭐 이렇게 나옵니다. 투기하는 거예요. 투기 그냥 불로소득을 노리고 투기하게 되죠. 또 우리 국토 곳곳이 난개발이 벌어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국토 곳곳이 그냥 환경 파괴하고 생태계 파괴하고 또 특히 우리 수도권만 집중적으로 개발이 돼요. 수도권에 그냥 인구의 50% 이상이 집중돼 있죠. 지금 지방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 10년 내로 소멸될 지역의 군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 인구가 없어져 갖고 그냥 수도권으로만 다 집중되는 여러 가지 이 대한민국 부동산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국가가 각종의 규제를 도입하게 되죠. 국토가 난개발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토지를 이용 개발할 때는 난개발인지 아닌지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그거를 개발행위 허가제라고 하고요. 나중에 배우게 돼요. 그래서 내 땅에다가 내 돈 갖고 건물 짓겠다는데 국가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단 난개발인지 아닌지 허가부터 받고 하라고 규제하는 거죠. 또 투기하니까 우리 서울특별시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하는 걸로 지정을 했어요.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 아파트 분양받았죠. 그 분양받은 권리를 뭐라 그럴까요? 분양권이라고 그래요. 분양권. 분양권 전매 못합니다. 전매라는 게 사고 파는 것을 전매한다라고 하는데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상태에서는 일체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아파트 한번 분양 받아보신 분들은 우리 분양 당첨됐다. 그럼 이제 분양 사무실에서 분양 계약 체결하죠. 사인하고 아주 기분 좋게 룰루랄라 나와요. 그럼 딱 나올 때 옆에서 딱 누가 슬그머니 다가와갖고 사장님 분양권 파세요. 저렇게 꼬드기죠. 그거를 옛날에 중개사들을 떴다방이라고 불렀어요. 이 떴다방을 잡기 위해서 도입한 게 투기과열지구예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 분양권 전매 일체 못하게 합니다. 또 우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고 해서 싸게 분양하죠. 싸게 분양받은 만큼 투기 못하게 전매를 제한한다고 그래요. 못 팔게 하죠. 최장 10년까지. 내 나이 60에 아파트 분양받았다. 70될 때까지 못 팔게 해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서 투기과열지구 같은 거 지정해갖고 분양권이라든지 분양받은 아파트 일정 기간은 못 팔게 규제하는 거죠. 규제. 그래서 여러 가지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각종의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 그거를 부동산 공법이다. 그러면 규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을 공익이라고 그래요. 공공복리. 그럼 나는 투기해갖고 나는 돈 벌었어요. 나는 좋죠. 개인의 이익은 올라갈 수 있어도 이렇게 되면 땅값, 집값 급등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빈부격차라든지 양극화 이런 것들 더 심해지고 그 소외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국가 전체 또는 국민 전체 이익 이거를 공공복리라고 그래요. 공공복리를 위해서 국가가 각종의 규제를 가는 거죠. 그래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해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 그거를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 토지, 특히 토지에 대한 규제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토지가 수천만 필지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 넓고 많은 땅에 일일이 토지를 이렇게 이용하세요. 국가가 규제를 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이 토지의 규제를 정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각종의 계획을 수립해요. 우리 나중에 이제 많이 배우게 되죠. 뭐 광역도시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런 각종 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근거로 해서 지역 단위로 토지의 이용 개발을 규제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몰랐을 뿐이지 우리가 함부로 내 땅이라도 내 맘대로 토지 이용 못해요. 철저하게 이 계획이 정해준 대로만 토지를 이용 개발하도록 규제하게 되죠. 그래서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는 수단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의거해서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이용 개발을 규제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규제를 조금 어렵게 공용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용 부담법. 그래서 우리 공법을 공용 부담법이라고도 하는데, 자 공용이라는 것은 공공의 목적입니다. 공공의 목적,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자, 부담을 가하는 법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담이라는 말이 첫 번째 법률 용어예요. 우리 공법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럼 첫 번째 부담이라는 말, 이게 이제 첫 번째 법률 용어인데, 우리 부담이라는 거 실생활에서 어떤 의미 있었어요? 실생활에서 부담이라는 거, 뭐 얼굴이 부담스럽다? 자, 그럴 때 부담이라는 말 쓰는데 우리 공법에서 부담이라고 할 때는 의무를 부과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무 부과. 그래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공용부담 이렇게 얘기하고요. 나중에 우리 농지법이라는 법률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이런 제도를 배워요. 그럼 부담금이라는 것은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합니다. 돈 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냥 돈 내세요 그러면은 국민들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피 같은 생돈 나가는 것 같고 별로 싫어하니까 어려운 말로 싹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국민한테 돈을 내시오 하는 것을 농지보전부담금 이런 식으로 부담이라는 말이 의무를 부과한다. 그래서 공공의 목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법을 공용부담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공용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죠. 자, 첫 번째. 공용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용 제한.
자, 여기서 공용이라고 할 때는 공공의 목적인데 여기서는 토지의 합리적 이용, 이 한정되어 있는 우리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공용 제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공용 제한이라고 할 때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 그리고 용도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다 용도, 이 토지의 쓰임새를 정한다고 그래요. 국가가 이 땅을 이렇게 쓰세요. 이 땅은 개발하세요. 이 땅은 농사 지으세요. 이 땅은 보존하세요. 이런 용도, 쓰임새를 딱 정해줘요. 그러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정해서 토지의 쓰임새가 정해졌다. 그러면 이제 이 용도대로만 토지를 써야 돼요. 내 땅이라도 내 맘대로 이용 못하게 규제합니다. 만약에 규제를 위반해서 내 맘대로 토지 이용했다. 걸리면 처벌받아요. 처벌. 그래서 엄격해요. 우리 공법이라는 것이 딱 규제를 정해놓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위반하게 되면 징역형, 벌금형 이런 처벌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엄격한 법이에요. 딱딱한 법인데, 자, 이런 엄격하고 딱딱한 이 공법을 앞으로 저하고 이제 하나씩 풀어가면서 재미있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도 얼굴이 엄청 엄격하게 생겼죠. 엄격한 게 아니고 좀 귀염둥인데요. 아무튼 가급적이면은 이 딱딱하고 어려운 공법을 좀 풀어갖고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 용도대로만 토지를 쓰도록 규제하고요. 이게 우리 공법에서 첫 번째 받아들여야 되는 리갈 마인드라고 그래요. 우리 공법을 공부하면서 첫 번째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게 국가가 규제하더라. 딱 이 개념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 용도 지역에서 두 문제, 용도 지구 한 문제, 용도 구역 한 문제, 일반적으로 네 문제 출제가 돼요. 그럼 우리 공법은 40문제, 한 과목 40문제죠. 그 중에서 10%가 무조건 공용 제한에서 딱 물어옵니다. 이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는 거, 이거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까? 해갖고 공용 제한에서 네 문제, 10%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용 수용이라는 게 또 있어요. 공용 수용. 자, 여기서 공용 수용할 때 공용하면은 공공의 목적이 공익사업이에요. 공익사업. 그래서 공익사업이라는 것, 공공복리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것을 수용한다. 그래서 여기서 숫자가 이제 거둘 숫자 써가지고 강제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뺏는 것을 수용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공익사업, 뭐 도로 놓고 전철 놓고 하는데, 자, 도로 같은 거 설치하는데 필요한 땅이 있죠. 그 도로 부지 같은 거. 토지 소유자가 내 땅 안 팝니다. 그러면 도로 못 내죠. 그래서 이런 도로 놓고 철도 놓고 이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토지 소유자가 안 판다. 눈물 흘리면서 안 판다 그래요. 그런데 국가가 강제적으로 그 땅을 공익사업을 해서 뺏어가는 거. 그거를 수용한다. 물론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고 보상을 조건으로 수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가 강제 취득할 수 있는 것을 수용이다라고 하고요. 우리 공법에서 이 수용이라는 것이 또 4개 사업에서 나옵니다. 도시공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정비사업, 국민주택 건설사업이 4가지 사업할 때 수용이라는 걸 할 수가 있고요. 이 수용도 2문제씩 출제가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되고요. 이거 이외에도 공용환지다, 공용환권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공법에서 받아들여야 될 공용 부담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된 핵심 개념으로 공부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4가지 간단하게 이제 공법의 성격들 말씀드렸죠. 자, 행정법,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행정법이다. 그래 핵심은 규제법,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이다. 근데 이 규제를 가하는 수단이 각종 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규제를 하고요. 이 규제하는 것을 조금 유식하게 학문적으로 공용부담법이다. 공용부담, 공용제한이나 공용수용 같은 공용부담에 관한 법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자, 이렇게 4가지 성격 종합해갖고 우리 부동산 공법 여기다 이제 그려놨는데요. 자,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 부동산,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우월한 지위에서 명령하고 강제, 규제하는 거죠. 명령하고 강제하는 것을 규제한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 이거를 우리가 통칭해갖고 부동산 공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주어가 다 누가 될까요? 행정법이니까 행정청, 이 국가를 행정청이라고 그래요. 국가가 행정청으로서 주체가 되는 거죠. 또 우리한테 규제를 가하는 주체도 누구냐? 국가죠. 국가가 규제하면 국민은 거기에 대해서 복종을 해야 되는, 어기면 안 되는 이런 수동적인 의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절대 국민, 개개인이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국가가 주어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도 국가,
우리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국가. 그래서 다 공법에서는 주어가 국가가 됩니다. 즉 행정청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행정청이라는 것을 모르고는 우리 공법이라는 걸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법을 공부할 때는 행정청부터 일단 정리를 좀 해둬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이 행정청을 알아야만 공법을 공부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첫 시간이지만 행정청을 따른 말로 행정기관, 행정기관을 행정청 다 똑같은 말입니다. 행정청의 위계질서라고 해서 우리 이제 공법에서 나오는 행정청, 행정청이라고 할 때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 정부라고 그러죠. 소위 우리가 정부라고 하는데 이런 행정청의 위계질서, 요거 파악하는 게 공법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리엔테이션에서 제일 중요하다 강조할 수 있는 게 요거예요. 계속 요거를 알아야 행정청의 위계질서를 알아야 이하에서 우리가 공법이라는 걸 공부해 나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먼저 국가, 이 중앙정부로서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 자, 우리 국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중앙정부가 많죠. 그래서 부들이 많은데 우리 부동산법에서 국가 중앙행정기관 하면은 국토교통부를 얘기해요. 국토교통부. 자, 국토교통부 이외에도 들어보는 거 많이 있죠. 뭐 기획재정부라든지 행정안전부, 애들 교육부, 고용노동부 뭐 많아요. 행정부서들이 많은데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중앙행정부서, 중앙행정기관 하면은 국토교통부가 되고요. 이런 국토교통부의 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부르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 이꼴 중앙행정기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국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다 똑같은 말인데 정확하게 이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우리가 이하에서는 교통자는 이제 생략을 해요. 그래서 줄여갖고 국토부 장관 이렇게 부르게 되죠. 국토부 장관. 그래서 부를 때는 국토부 장관 이렇게 부를 건데 판서할 때는 국토부 장관 5글자 쓰는 게 또 오래 걸리니까 국토부 장관 할 때 국자, 장관 할 때 장자 따고 그냥 국자 이렇게 써요. 국장. 그럼 국장 하면은 국토부 장관이다. 이 용어를 약속하는 거죠. 약속해 놓고 우리가 이제 이하에서는 이렇게 쓰게 되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을 국장. 우리 공법에서 장관들 많이 나와요. 장관들. 또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나오거든요.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수부 장관 이렇게 줄여갖고 부르고요. 쓸 때는 해장 이렇게 써요. 해장술 또 떠올리면 안 되죠. 해장.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나요. 하여튼 장관 이름 엄청 길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줄여갖고 우리 농림부 장관 이렇게 부를 건데 농림부 장관은 농장 이렇게 또 줄여갖고 쓰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국자 이렇게 부르고요. 이런 각 부의 장관을 중앙행정기관 이꼴 국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국토부 장관.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위계질서니까 가장 상급 행정청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공법에서 제일 상급 행정청이 된다 그래요. 그럼 국토부 장관보다 더 높은 사람 있죠? 우리 행정부의 수반 누구예요? 행정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제일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각 부를 통할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총리라고 그러죠. 국무총리. 근데 총리는 별로 존재감이 없어요. 하여튼 대통령 다음에 총리 그리고 각 부의 장관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공법에서 대통령하고 총리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국가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라는 게 있죠. 지방정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지방자치법에서 크게 두 가지로 종류가 또 나눠져요. 광역지방자치단체다라고 하죠. 광역, 넓을 광자 써갖고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줄여갖고 지자체 이렇게 부르죠.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를 지자체. 그래서 광역지자체로서 우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이런 특별시, 광역시, 도 그리고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이렇게 5가지를 광역지자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그러면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이것도 다 광역지자체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각각 1개씩밖에 없어요. 우리 특별자치시 이거 어디 얘기하는 걸까요? 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특별히 자치하는 시다.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얘는 제주특별자치도
그래서 제주는 특별히 자치하는 도다. 그래서 세종시, 제주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래서 포함해갖고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이 5개를 광역지자체라고 하고요. 그럼 처음 나올 때는 우리 법조문에서 처음 나올 때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다 써줍니다. 그런데 이거 계속 나올 때마다 다 써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조문이 길어지는 거죠. 길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항상 우리 법에서는 처음에 나올 때만 다 써주고 이하에서는 줄여갖고 생략해서 법조문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생략해갖고 쓰죠. 그러면 이 5가지 광역지자체 얘는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저 뒤에 말 따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도. 그리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자, 뒤에 말 따니까 다 시 아니면 도가 되죠. 그래서 이 광역지자체 5개를 줄여갖고 법에서는 시도.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도. 그래서 이하에서 시도라 한다. 그래서 시도 이렇게 쓰니까 시도하면은 정확하게 5개가 있구나. 우리 용어를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해서 이제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시도하면은 뭐가 있다고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요 5개를 간단하게 줄여갖고 시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광역지자체 밑에 이제 풀뿌리가 되는 기초지자체를 둔다 그래요.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초가 있죠. 그럼 서울특별시, 특별시 안에는 자치구를 둔다라고 해서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뭐 송파구, 강동구 이런 구들이죠.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에는 자치구가 몇 개 있다고 그럴까요? 서울특별시에는 자치구가 25개가 있죠.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25개 자치구로 구성되는 큰 도시가 서울특별시가 되고요. 그리고 광역시 안에 두는 기초지자체는 자치구와 군이 있다 그래요. 그럼 우리 대표적으로 광역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이거 들어봤죠? 근데 부산광역시는 기장군이 저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거 막 밀집해 있고 그런 동네요. 그래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광역시 안에는 자치구와 군을 둔다. 딱 이렇게 규정하고요. 우리 인천광역시 뭐 연수구 뭐 이런 거 있죠. 또 인천광역시 강화군. 또 위에 연평도 이런 거 있으면 옹진군. 그래서 광역시하고 특별시의 차이점이 오고요. 특별시 안에는 자치구만 둡니다. 자치구. 근데 광역시 안에는 자치구와 군을 둔다.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도 안에는 시와 군을 둔다 그래요. 그럼 경기도 성남시, 제가 분당 살거든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그래서 경기도 성남시 또 경기도 가평군. 이런 식으로 도 안에는 시와 군을 기초지자체로 두게 되죠. 그럼 기초지자체는 자치구 아니면 군하고 시입니다. 요거를 줄여갖고 시, 군, 구. 거꾸로 읽어요. 시, 군, 구. 자, 시군구 이렇게 줄여갖고 쓰게 되고요. 그럼 똑같이 우리 시도할 때도 시군구 할 때도 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라고 써도 같은 의미가 아니죠. 시도라고 할 때 여기서 시는 특별시, 광역지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시군구라고 할 때 시는 성남시라든지 고양시, 뭐 수원시 같은 기초시를 얘기하는 거죠. 기초시. 그래서 똑같은 국어는 시라고 쓰지만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한다. 우리가 용어의 약속. 그럼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들 봤고요. 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우리 특별시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에는 광역시장, 도에는 도장이 아니고 도지사 이렇게 부르죠. 도지사.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라고 해서 자 이렇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이 5명을 광역지자체 장이다라고 합니다. 광역지자체 장인데 자 이것도 처음 나올 때는 다 써주는데 계속 다 써주려고 그러면은 법조문이 그냥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하에서는 시도지사라 한다. 줄여갖고 있어요.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 이 사람들이 우리 공법에서 제일 많이 나온 사람입니다. 시도지사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도지사가 누구냐 딱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시도지사 하면은 정확하게 5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를 간단하게 줄여갖고 시도지사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장. 자, 기초지자체장은 자치구는 구청장 그러죠. 구청장. 그리고 군일 때는 군수, 시일 때는 시장.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요게 기초지자체장이 되고요. 요 줄여갖고 시군구청장이라고 합니다. 시군구청장.
그래서 여기 써놓은 순서가 그대로 행정청의 위계질서가 됩니다. 우리 공법의 가장 상급 행정청이 국토부 장관, 그 다음이 시도지사, 그 다음이 시군구청장. 이 시군구청장이 가장 하급 행정청이 된다 그래요. 물론 이제 행정청 안에 더 뭐 상하, 무조건 명령하고 복종하고 이런 건 아니, 서로 존중하는데, 그런데 우리 공법의 체계상 위계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항상 우리 공법은 위계질서에 딱 두고 살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도지사 밑에 시장하고 군수가 있죠. 시장 군수가 관할구역의 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요.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갈지 시장 군수가 토지 계획을 수립했다. 기준에 맞게 잘 수립했는지 상급 행정청한테 가서 사인 받는 거예요. 사인 받는 것을 승인 받는다라고 하고요. 그럼 시장원수가 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어요. 시장원수는 누구한테 가서 승인 받을까요? 도지사. 바로 위에 도지사한테 가서 잘 수립했는지 승인, 사인 받는다 그래요. 절대 시장 군수가 한 다리 뛰고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받고 이런 건 없어요. 무조건 시장 군수는 바로 위에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을 받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가서? 국토부 장관. 그래서 시장원수는 도지사,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 이런 식으로 무조건 우리 공법은 위계질서에 따라서 딱딱 규정이 돼 있으니까 이 위계질서 요거 파악하면 간단해요. 공법 공부하는데 아주 수월해지죠. 우리 저 주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뭐 이렇게 들어가죠. 서울특별시를 광역지자체, 서초구를 기초지자체. 그럼 저와 지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성남시가 기초지자체, 그리고 분당구 이런 것들은 비자치구다라고 하는데 우리 비자치구는 공법에서 안 나옵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 공법에서 구라고 할 때는 특별시, 광역시 안에 있는 자치구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비자치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특별시, 광역시 안에 있는 자치구를 자치구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얘들 한번 봐요. 그럼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광역지자체인데 밑에 기초지자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또 특징이에요. 기초지자체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공법 공부하면서요, 요 기초지자체장, 시군구청장의 권한이 있고 광역지자체장, 시도지사의 권한이 있죠. 우리 예를 들어서 건물, 저 시골에 내 여생을 마감할 전원주택 같은 거, 건물 주택 같은 거 하나 건축하고 싶어요. 그러면 건물 건축하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건축 허가. 이 건축 허가는 누구한테 가서 받는 거냐? 시군구청장, 제일 가까운 사람.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건축 허가 받으면 건물 건축할 수가 있죠. 전원주택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용도 지역, 땅의 쓰임새를 정해준다. 이런 토지의 용도 지역 같은 걸 지정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합니다. 시도지사. 이거는 시군구청장은 용도 지역 지정하고 이런 거 못해요. 그래서 이런 광역지자체장의 권한이 있고 기초지자체장의 권한이 있는데, 자, 그런데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밑에 없네요. 그러면 기초지자체장의 권한도 같고요. 그럼 건축허가 누구한테 와서 받는 거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 광역지자체장의 권한도 그냥 다 가져. 그래서 용도지역도 누가 지정하는 거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그래서 이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밑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장의 권한과 광역지자체장의 권한을 다 갖습니다. 다 갖는다는 것은 만능이다. 그죠? 만능.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여기도 끼고 여기도 끼고 만나는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 갖고 별도로 논점으로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고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괜히 그냥 법조문만 길어지고 그러니까 이하에서는 이렇게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생략해도 무방해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거 갖고 시험에서 논점으로 물어보고 이런 거 절대 없다. 그냥 광역지자체 하나다. 그 정도만 우리가 파악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이거 특별히 신경 쓰고 그럴 필요 없고요. 일반 행정구역으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요거를 정리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행정청에서 따져볼 논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좀 몇 마디 안 드린 것 같은데 벌써 1시간이 후딱 갔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갖고 행정청 논점도 우리가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보도록 할게요.